네, 시작됐으니까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Understanding of Scussing and Bottlenecks on Graph via Curvature라는 논문입니다. 2022년 ICLR 오랄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이고요. 되게 재밌게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그 러닝에 좀 도입을 한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묻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GNN에서 오버스커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오버스커싱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저자는 센시티비티 아널리시스랑 커베처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 포멀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오버스커싱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고요. 대답으로는 그 원인이 되는 것 중에서는 네거티브 엣지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거티브 엣지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퀘스천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버스커싱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그래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의 토폴로지를 어느 정도 바꾸면 되는데 그 토폴로지를 바꿀 때 네거티브 엣지에서 초점을 맞춰서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식으로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트로덕션과 모티베이션이고요. 우선 먼저 노테이션 먼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발표를 할 때 뭐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또는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 또는 MPNN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정말 일반적인 스탠다드 메시지 패싱을 위주로 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일반 GNN은 어드제이센시 정보를 가지고서 그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정보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푸사이라는 그 얘는 이제 그 메시지 패싱 펑션이겠죠.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펑션이 있는데 이거에 기반으로 가운데 있는 A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 A가 이제 Normalized Augmented Adjacency Matrix인데 그냥 편의상 Adjacency Matri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때 말씀드리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러한 가장 스탠다드한 메시지 패시징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따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 SRI랑 BRI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 SRI는 노드 i가 주어졌을 때 R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노드 J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히 shortest pass가 R이다. 또는 노드 i로부터 R 홉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노드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B라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얘기합니다. 쇼티스트 파스가 R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디스턴스가 R보다 이하에 있는 I 주변에 있는 모든 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RI는 우리가 레이어가 만약에 R 뎁스가 R이 되는 GNN 레이어를 쌓으면은 그 리셉티브 필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노테이션을 정리를 하겠고요. 이 이퀘이션 1번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MPNN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MPNN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더리칭, 두 번째는 오버스무딩, 세 번째는 오버스커싱입니다. 첫 번째 언더리칭인데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에 있는 노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연두색에 있는 노드까지 전달이 되려면은 최소한 엣지를 5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번의 레이어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PNN에서는 노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때 그 떨어져 있는 이상의 수의 레이어를 쌓아야지만 정보가 전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정보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레이어 깊게 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때 따라오는 문제가 오버스무딩 프로블럼입니다. 오버스무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MPNN에서 레이어를 깊게 쌓았을 때
그 그래프 데이터에 있는 각각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들이 거의 다 똑같아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쳤을 때요. 레이어를 엄청나게 많이 그냥 1000번, 10,000번 쌓는다고 치면은 결국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돌게 되면서 어떠한 스무딩 효과가 일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컨버지가 되면서 이렇게 거의 모두 다 비슷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는 이제 제대로 우리가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노드 피처들이 모두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오버스무딩이라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오버스무딩은 이 그래프 데이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네이버우드 메시지 패싱 그 펑션을 따르는 그 구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GNN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한 서브 그래프를 하나의 노드로 바꿔서 메시지 패싱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만들어서 그 구조 속에서 메시지 패싱을 돌린다던가 하는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스커싱인데요. 이 왼쪽 그림으로 그냥 바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두색 노드가 있는데요. 이 연두색 노드에서 원옵만큼 떨어지면 노드 2개가 등장하죠. 그리고 투옵만큼 떨어지면 또 2의 제곱개의 노드가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3홈만큼 떨어지면 2의 세제곱 개수만큼의 또 노드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처럼 연두색 노드를 중심으로 그 홉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로 생기는 노드의 개수가 익스포넨셜리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그래프 구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에 있는 정보를 연두색 노드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반드시 이 구조에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노드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노드에 모이는 정보들이 이 뒤에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정보가 너무 심하게 압축이 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만약에 연두색과 노란색이 되게 중요한 정보를 서로 갖고 있는 노드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에 갖고 있는 정보가 지나치게 컴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과 연두색이 일종의 롱텀 디펜던시가 있을 경우 올바르게 저희들이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오버스커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보틀렉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알런이랑 야헤브라는 분께서 좀 더 포멀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이거를 조금 더 포멀하게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다음에 나오는 렘마고 되게 중요한 렘마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이 렘마의 내용을 이제 센시티비티 아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렘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MPNN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퀘이션 1은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준 그 메시지 패싱 과정이 나와 있는 그 이퀘이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을 때 노드 i랑 s가 있는데 i번째 노드를 중심으로 r 플러스 1번 홉의 거리에 있는 노드를 s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MPNN에서 메시지 패싱 펑션과 업데이트 펑션의 그라디언트가 어떠한 바운디드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 밑에 있는 이 부등호가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등호를 해석을 해보면은 노드 S가 변화할 때 R 플러스 1번째에 있는 I번째 노드의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값은 노드 S가 변할 때 떨어져 있는 노드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이 값이 오른쪽 값에 의해서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메시지 펑션과 업데이트 펑션은 디퍼런셔블하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그냥 어떤 특정한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값에는 관심을 안 가졌고 오른쪽에 있는 값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 자코비안 텀은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S라는 노드 피처가 변할 때 R 플러스 1번째 레이어에 있는 노드 i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작다면은 약간 일종의 오버스커싱 문제랑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노드가 변했는데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게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른쪽 텀인데요. 이 오른쪽 텀을 제가 그냥 편의상 어드제이센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제이센시에서 r 플러스 1번 파워를 한 다음에 i번째 로우, s번째 컬럼의 컴포넌트 값에 의해서 이 자코비안 값이 바운디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얘는 그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래프 데이터가 갖고 있는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델과 관련 있는 성질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구조에서 조금 더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i번째 노드랑 s번째 노드의 쇼티스트 파스가 r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i번째 노드의 리셉티브 필드가 그걸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브 그래프가 바이너리 트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말이 많지만 그냥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일 때 아까 말씀드린 이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가 이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3 to the negative r가 익스포넨셜리하게 디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레이어가 r이니까 레이어를 조금만 깊게 쌓아도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코비안 값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렘마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질수록 우리는 그 더 작은 자코비안 값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i번째 노드가 s번째 노드로부터 정보를 받는데 실패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렘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값은 순수하게 그 그래프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오버스커싱 프로블럼에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엣지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라는 게 엣지의 연결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엣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지오메트리컬한 프로퍼티를 도입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접근을 했고, 그중에서 특히 커베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커베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베처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매니폴드가 있을 때 그 매니폴드의 일종의 휘어져 있는 정도 또는 뭐 곡률을 측정하는 값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곡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니폴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위에 뭐 어떤 탄젠트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지금 그냥 이 논문에서 딱 필요한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크게 이러한 스피어리컬한 매니폴드가 있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있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 스피어리컬한 그 스페이스의 커베처는 양수가 되고 유클리디안은 0이 되고 하이퍼볼릭은 네거티브가 된다. 보통 이런 식이 되도록 커베처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그 곡선이 있을 때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평면에 가서 가면 좀 더 추상적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기하적인 형태를 가지고서요, 완전히 디스크리티한 이 그래프에 이 각각의 매니폴드에서 정의된 커베처처럼 그래프에서도 커베처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모양과 밑에 있는 그래프랑 뭔가 비슷한 모양이고, 이 유클리디안과 이 그리드 모양의 그래프가 비슷하고, 이 트리 모양과 위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뭔가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서로 대응될 수 있도록 어떠한 개념을 도입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사용한 거는 일종의 지오데식 디스퍼션의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지오데식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매니폴드 상에서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그냥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점의 가장 짧은 거리. 자, 그랬을 때 이 스피어리컬한 곳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되게 네이버 포인트, 이웃하는 포인트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부터 같은 패러럴한 벨로시티 방향으로 지오대식을 긋습니다. 그럼 구면기하 같은 경우는 이
지오 대식이 서로 그 컨버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만나게 되죠. 복점에서. 그리고 유클리디안 같은 경우는 두 점을 찍고 패러럴하게 보내면은 얘는 만나지 않고 평행한데 걔네들이 벌어지거나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직선이 뻗게 됩니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는 나가면은 두 개가 점점 다이벌지하게 되면서 지오대식이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저자는 그래프에서도 적용시키길 원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용시킨 방법이 엣지를 일종의 지오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앞선 개념과 비슷하게 정보를 도입시켰습니다. 이 그래프 그냥 클리크 데이터라고 봤을 때요. 이 그래프를 스피어리컬 스페이스랑 연결을 짓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두 개의 노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노드에서 그냥 엣지를 취하면요. 그 엣지를 직선이라고 보면 그 엣지 두 개가 서로 컨버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삼각형 모양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삼각형 모양. 오른쪽 그리드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그 벌텍스에서 패러럴하게 그으면은 이런 삼각형 모양이 많이 관찰되고 이 트리 같은 경우는 역시 뻗으면은 서로 그냥 어떤 특정한 클로즈된 어떤 특정한 폼이 아니라 뭔가 다이벌지하게 되는 어떠한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직관적으로 어떠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엣지들을 쭉 뭔가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 많이 나오면 이게 스피어리컬한 거랑 가깝고 어떠한 사각형 모양이 많이 나오면 얘는 유클리디안이랑 가깝고 그 외의 게 나오면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랑 가깝다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트로덕션과 모티베이션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저자가 내리는 메인 티어럼과 그것을 위한 데피니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저자는 밸런스드 포먼 커베처라는 거를 정의를 내렸는데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그 리시트 커베처를 라고 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혼동되게 썼는데 둘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샵 트라이앵글, 샵그 슈퍼스크립트 그리고 스퀘어 그리고 뭐 맥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샵 트라이앵글은 어떠한 삼각형의 모양을 카운팅하게 되는 그런 정의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는 사각형 모양을 카운팅하게 되는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트라이앵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I, J의 노드를 0번이랑 1번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샵 얘는 그냥 I랑 J의 S1이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에 바운더리니까 그냥 네이버후드들이 되거든요. 그 네이버후드들의 인터섹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I를 붉은색이라고 했을 때 이 0번 노드를 I라고 했으니까 얘의 네이버후드를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 1번에 있는 거를 J라고 했을 때 얘의 네이버후드를 제가 연두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터섹션은 여기 6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샵 트라이앵글이 갖게 되는 값은 6이 됩니다. 6번 노드. 두 번째 정의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두 번째 정의는 얘가 그 슈퍼스크립트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연결되는데 얘는 그냥 바로 제가 얘를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슈퍼스크립트가 0이고 노드는 똑같이 0번 노드, 1번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2번이 왜 이 샵 트라이앵글의 원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샵 스퀘어는 샵 스퀘어는 이 K라는 노드인데요. 이 K라는 노드는 뭐냐면 I라는 노드랑 네이버드가 돼야 되는데 J 노드에서는 네이버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0번 노드의 네이버드가 있는데 J번째의 네이버드를 빼면 2, 3, 4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보만으로 가능한 K 값이 2, 3, 4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보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어떠한 W가 존재하는 K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W는 뭐냐면 K의 네이버후드랑 J의 네이버후드 걔네들의 인터섹션이어야 되고 그런데 I의 네이버후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2번의 네이버후드는
0번하고 5번이겠죠. 그리고 이 1의 제2의 네이버후드는 5번과 6번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교집합 5가 있죠. 그런데 이 5는 0번 노드의 네이버후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W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은 샵 스퀘어의 정보를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원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3번도 원소가 됩니다. 5번도 원소가 되고 이거는 이제 슈퍼 스크립트를 바꿨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얘가 그렇게 됐을 때 이 for cycle based at the edge ij without diagonals insid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저도 이게. 그래서 좀 열심히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를 이제 컨셉이랑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샵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 1, 6이 있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 이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 0하고 1이라는 이 엣지를 기반으로 하는 삼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0이랑 1을 기반으로 하는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여기서 삼각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사각형을 만들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자면 0, 1, 2가 있으면은 0, 1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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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사각형 하나가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보시면은 제가 4번도 아마 들어갈 텐데 4번이 왜 제외가 되냐면 4번이 들어가게 되면 사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안에 인사이드 다이아고널이 있게 되죠. 그래서 4번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얘를 그냥 사각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삼각형. 이렇게 안 하면은 저희가 모든 삼각형을 다 사각형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면 기하를 모두 유클리디안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를 조작적으로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정의를 내렸고요. 얘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얘는 그냥 어떤 4개의 사이클이 있을 때 얘를 트랜스버싱 했을 때 어떤 커먼 노드가 있게 되는 맥시멀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1을 집어넣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사각형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해보면 이 사각형도 하나가 나오거든요. 또 5번을 공유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최대 2개가 돼서 얘는 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샵 트라이앵글, 샵 스퀘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각형과 사각형의 개수랑 연결되는 값이 되고요. 얘를 왜 세냐면 얘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면 기하가 되는지 그리고 유클리디안 기하 그 모양이 되는지 하이퍼블릭 스페이스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커베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요. 다음 데피니션 1번처럼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i라는 j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엣지가 있다라고 쳤을 때 커베처, 리시 커베처 또는 밸런스드 폴만 커베처가 다음과처럼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D는 디그리인데요. 두 디그리의 미니멈 1이라는 얘기는 그냥 두 개끼리만 하나 연결되어 있고 뚝 떨어져 있던가 아니면 아예 아이솔레이트 된 노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경우에는 그냥 1이란 값을 줄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것처럼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 되게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냥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그냥 뚝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너무 많은 티어리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래가지고 커베처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 나온 거여가지고 저는 그냥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면 기하와 그 유클리디안 기하는 그 노드의 개수가 익스포넨셜리하게 늘어나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노드의 개수가 익스포넨셜리하게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아까 트리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퍼볼릭 구조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질수록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가까운 커베처를 주기를 원하고요. 즉 네거티브에 가까운 커베처가 되길 원하고 이 값이 커질수록 반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샵 트라이앵글 값이 크고 샵 스퀘어 값이 클수록 이 리시 커베처 값은 더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얘네들이 작아질수록 더 없게 된다는 얘기겠죠. 없게 된다는 얘기는 다이버지 개념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클 수밖에 없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엣지를 보면은 이 엣지가 딱 봐도 바틀렉이 나올 엣지잖아요. 이 엣지의 커베처가 굉장히 음수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왼쪽에 있는 값보다는 조금 더 큰 값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저자가 그래프에서 그 기하를 도입하기 위한 정의였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있는데 그 네. 리치 커베이처 이거 정의할 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뭔가 저도 들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다시 잠깐 이해가 안 된 게 그 이 샵 트라이앵글이랑 샵 스퀘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그래프 안에 있는 그 삼각형 모양의 개수랑 사각형 모양의 개수를 세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혹시 제대로 이해한 게 네, 맞습니다. 그거랑 커베추랑 약간 아직 저는 어떤 상관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사실 되게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케이스 예를 보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그 전까지는 클리크고 그리드고 트리의 모양의 구조인데요. 저자는 그냥 얘가 스피어리컬한 스페이스랑 유사하고 이 그리드는 유클리디안이랑 유사하고 이 트리는 하이퍼볼릭이랑 유사하다라고 직관적으로 정의를 내리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얘네들은 두 개의 노드를 찍고 그 두 개를 연결하고 각각의 노드에서 출발하는 엣지를 그었을 때 얘네들이 모이면서 모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가 많은 것일수록 얘는 커베처가 양수에 가깝다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게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요.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들은 뭔가 약간 틀이 같으면서도 또 약간 뭔가 삼각형 구조가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느낌인데 약간 양옆으로 그 스피리컬 구조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것도 어쨌든 리치 커베이치가 좀 낮게 나오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 거는 글로벌한 점을 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리스 커베처의 데피니션이 아, 네, 페어별로 정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까지 하면 너무 자세하게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두 개의 커뮤니티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인트라 커뮤니티끼리는 리스 커베처가 포지티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엣지만 계산을 해보면 얘가 네거티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 사각형이 그 엣지로부터 만들어지는 삼각형 사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네. 죄송한데 잘 안 들려가지고. 그 표에서 아까 BF 주인은 뭔가요? 밑에 제일 밑에 표에서. 네, 사실 이게 제가요. 이게 있어가지고 되게 논문에서 검색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정의를 전혀 안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스페셜한 케이스여서 모든 엣지가 똑같은 값이어서 그 값을 표현했다던가 그게 아니면은 뭔가 평균을 했다던가 이런 느낌인데요. 저도 그래서 좀 논문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놓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중요한 정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어떠한 IJ 노드 그 엣지에서 리스틱 커베처가 포지티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K 값은 그냥 다른 증명을 위한 거니까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모든 엣지에서 이 리스틱 커베처 값이 포지티브라면은 어떠한 폴리노미알이 존재해서요. 밑회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BRI가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i번째 노드에서 R 홉까지 떨어져 있는 모든 노드들의 모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셉티브 필드가 되는 거잖아요. R 레이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노드의 개수가 그냥 폴리노미알계로 컨스트레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트리 구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트리 구조는 익스포넨셜리하게 감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얘는 되게 괜찮은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우리가 홉의 개수를 늘려나갈 때 쇼티스트 파스의 개수를 점점 더 크게 늘려나가고 하더라도 커지는 리셉티브 필드의 정도가 폴리노미얼 계로 컨스트레인이 되기 때문에 버틀렉 현상이 바꿔 말하면 오버스커싱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리시트 커베처가 모든 곳에서 포지티브라면 바틀렉 효과는 굉장히 마이너할 거다라는 주장을 합리화시키게 되는 콜로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메인 티어럼인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시트 커베처랑 그 렘마 1을 서로 합쳐서 센시티브 아날리시스랑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복잡해서 그냥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노드랑 i랑 j가 있고 그 걔를 연결하는 엣지가 있는데 어떠한 그 메시지 패스징 뉴럴 네트워크에서 메시지 펑션과 그 업데이트 펑션이 바운디드 됐을 때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 델타가 ij의 디그리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맥스보다 작고 0 사이이면 그리고 ij의 리시 커베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델타보다 작게 하는 이러한 델타가 존재하면 S2i니까 i에서 두 칸 떨어진 애들에서의 어떤 서브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그 서브 그래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i가 변해봤자 이 k가 변하는 정도가 오른쪽에 있는 이 값에 의해서 바운드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몇 개 조건이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서 뺐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역시 1번 조건은 무조건 만족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 2번에 있는 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해석을 해봤는데 제가 이 연두색을 노드 i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편의상 얘가 두 칸 떨어져 있잖아요. 두 칸 떨어져 있는 얘를 이제 빨간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얘도 두 칸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로 이 리시트 값이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경우를 산정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원래는 델타가 결정되고 리시트 값이 결정되는 건데 어차피 비슷한 개념이니까 이해를 위해서 리시트 값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간다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델타 값이 0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칸 떨어진 곳에 어떠한 서브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걔의 노드의 개수가 0분의 1이니까 무한히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노드가 존재하는데 그 노드가 어떤 노드냐면 i번째 애가 변화했을 때 두 칸 떨어진 레이어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더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거에 바운드 되는데 델타가 0에 가까워지니까 그냥 얘가 변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리시트 값이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갈수록 완벽한 오버스커싱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 델타 값의 정의를 보시면 이 디그리 두 개의 맥시멈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얘가 제일 커봤자 1이거든요. 제일 커봤자 1. 그래서 1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이 델타가 0에서 1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리시트 값이 네거티브가 된다면은 오버스커싱에 기여하게 되는 노드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게 이 티어럼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연두색이 변화해도 이 서브셋인 QJ가 얘가 변화해봤자 얘네들의 변화가 굉장히 작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메인 티어럼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 결론이죠. 네거티브 리시 커베처를 갖는 엣지는 오버스커싱에 컨트리뷰트하는 엣지더라. 아까 포지티브는 괜찮다라 그랬죠. 그래서 오버스커싱을 발생하는 그래프 구조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냐면 아까처럼 그 리시 커베처를 엣지별로 정의를 내렸는데 그 값이
네거티브가 될수록 오버스커싱에 기여할 그 엣지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증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조금 활용을 하는데, 그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버스커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그림이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왼쪽 위에 보면은 딱 봐도 바틀렉이 심하게 있잖아요. 이거 그 기하에서. 그럼 얘를 풀어주려면 얘를 좀 넓혀주면서 이 뚱뚱한 놈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커베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네거티브 커베처를 조금 키우고 굉장히 큰 포지티브 커베처를 줄이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버 스커싱이 좀 해결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의 엣지를 약간 변경시키면서 일종의 펄터베이션을 가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예시를 준비했으니까 그냥 이 알고리즘은 인풋으로 그래프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리스 커베처 값의 어퍼 바운드 값이 들어가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터레이션 그리고 무슨 어떤 템퍼러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핵심은 엣지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엣지 하나가 없어지고 얘가 한 이터레이션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근데 컨벌지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맥시멈 이터레이션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가장 작은 리시 커베처를 그냥 택합니다. 저희 직관이 맞다면 얘가 가장 작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두색으로 일단 픽스를 하나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연결하는 순간 두 개의 노드가 나오는데 얘의 네이버후드와 얘의 네이버후드를 그 노드가 있으면 각각 다 연결해 줍니다. 얘의 네이버후드, 얘의 네이버후드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실제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후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엣지를 추가했을 때 내가 처음에 픽스했던 이 값의 그 리시트 커베처가 가장 많이 증가하게 되는 엣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증가하게 되는. 왜냐하면 얘가 오버스커싱을 발생할 거니까 얘를 오버스커싱을 발생을 안 하게 할 거면 네거티브를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끌어올려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엣지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확 디터미니스틱하게 고르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키울수록 더 높은 확률로 그냥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제가 얘라고 의미를 했습니다. 얘라고 하면 이 엣지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 엣지로 인한 보틀렉 효과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가 서로 연결이 됐고요. 이제 하나 추가했고 그럼 없애야 되겠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없애는 거는 이제 가장 커베처가 포지티브였던 애를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고르면 제가 정한 트레시홀드 값보다 크면은 없애주는 겁니다. 크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넣어줬던. 그래서 커서 없애주면은 얘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스몰리스트 커베처를 또 선택을 하고 아까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컨버지 할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맥시멈 이터레이션까지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일종의 펄터베이션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기존 그래프에서 오버컷싱이 일어나서 약간 어떤 새로운 엣지를 추가해서 뭔가 새로운 그래프 구조를 만든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그래프에 뭔가 원래 성질이 있었는데 이렇게 엣지를 추가하면서 뭐 그 성질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뭐 증명 혹은 뭐 아니면 알려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릴레이티드 워크를 많이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의 방법을 저희가 엣지 리와이어링이라고 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미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라고 해서요. 실제 데이터에서는 없는 엣지를 연결을 많이 하게 하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냥 직관은 애초에 이 데이터가 노이즈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좋은 방식으로 서로 막 리와이어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 방식으로 리와이어링을 하는 게 너희들 하는 리와이어링 방법보다 훨씬 좋더라라는 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험으로. 그럼 일종의 약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네, 형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목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얘는 다이버시티를 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쨌든 행위 자체는 되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했는데 네, 그 배지를 아까 추가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네. 배지를 제거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저도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였던 여기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얘만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강복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랑 똑같은데 엣지를 추가하는 것만 있으면은 디그리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많이 망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 추가하면 하나 없애자. 그런데 포지티브 리시 커베처를 갖는 애는 오버스커싱에 기여를 안 하니까 가장 큰 놈을 버리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 혹시 그 알고리즘의 뭐 타임 컴플렉시티가 뭐 기존 릴레이티드 웍에 비해서 그렇게 타임 컨수밍 하진 않다? 뭐 이런 정량 같은 것도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본문에서는 없었고 어펜딕스에서도 사실 딱히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험을 했고요. 실험은 다른 그 리와이어링 베이스 중에서 하나인데 랜덤워크 기반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워크를 돌려서 많이 도달하게 될 애들끼리 서로 연결을 더 많이 해주는 방법인데 이제 얘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Diffusion Improve Graph Learning이라는 DIGL 얘를 베이스라인 하나로 삼았고 이제 추가로 FA 메소드라고 있는데 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레이어 한 개나 두 개를요. 그냥 그 그래프가 fully connected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두 칸 정도를 더 돌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되게 작은데 이 실험 기반의 성능으로 컨트리뷰션이 큰 논문이 아니라 약간 이론적인 증명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9개의 데이터셋을 썼고요. 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인 것 같고요. 하나 중요한 게 이 H of G라는 값인데요. 얘가 어떠한 매저인데 그 그래프의 호모필리를 측정하는 매저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모필리라는 거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같은 레이블끼리 연결관계가 많이 있는 거를 호모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호모필리의 반대는 헤테로필리라 그래서 서로 다른 레이블이 연결이 가까이서 되어 있는 거를 헤테로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오버스커싱 현상이 문제가 되는 데이터셋은 오버스커싱은 보통 멀리 있는 애들이 정보가 안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멀리 있는 정보가 중요해야 되는데 헤테로필리가 가까이 있는 애들이 서로 다른 레이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테로필리의 경우가 오버스커싱이 더 크게 민감한 그러한 그 상황 세팅이라고 전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마지막 두 개가 SDRF가 이 저자가 제안한 논문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그런데 이 호모필리 값이 클수록 헤테로필리성이 더 큰 거거든요. 작을수록 더 그거고요. 그래서 클수록 우리께 퍼포먼스가 더 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반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호모필리 값이 작을수록 당연히 헤테로필리 값이 크겠죠. 그래서 이 값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그 임프루먼트가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와이어링을 할 때 기존에 있던 방법보다 우리처럼 커베처를 베이스로 한 리와이어링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간단하게 랜덤워크를 했을 때 우리가 제안한 커베처에서 네거티브 커베처가 그렇게 지워지지 않더라라는 것도 어펜딕스에서 따로 증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국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래프에 펄터베이션을 가했으니까 각각의 방식으로 리와이어링을 했을 때 오리지널 데이터랑 얼마나 그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얘는 그냥 디그리의 디스트리뷰션을 X축의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그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여기서 하늘색이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연두색이 이 SDRF 방식으로 리와이어링하는 방식이고 이 주황색이 아까 베이스라인 중에 하나였던 그 랜덤워크 기반으로 리와이어링하는 방식인데 그냥 딱 보더라도 얘네들이 훨씬 오리지널 데이터랑 디스트리뷰션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뿐만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그 바스타니안 디스턴스를 이용해서도 수치를 보여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그 펄터베이션을 가할 때 추가되거나
지워지는 엣지의 비율을 보여줬는데 우리 방식이 훨씬 더 조금만 추가해도 되더라. 그런데 다른 랜덤워크 방식 중에 하나였던 베이스라인은 엄청나게 많이 추가해야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펜딕스에 각각의 방식으로 했을 때 그래프 그 펄터베이션 줬을 때 결과물이 있었는데 너무 그림이 못 그려가지고 그냥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오버스쿼싱 현상을 지오메트릭과란 관점에서 연구한 그런 페이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프의 토폴로지적인 측면이 보틀렉 현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얘네들이 정의한 미시 커베처가 네거티브가 될수록 더 큰 보틀렉에 컨트리뷰션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 사실을 기반으로 이러한 커베처 기반의 리와이어링 메소드를 통해서 오버스쿼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되게 장점이요. 그래프 자체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완전히 어그노스틱한 그러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멀티그래프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좀 확장을 시킬 수가 없겠고 그리고 노드 피처 같은 거를 좀 고려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퓨처 워크로는 좀 더 여러 가지 뭐 엣지 피처나 노드 피처들이 들어간 것들을 가지고서도 얘를 적용시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네. 혹시 실험 쪽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실험에서 언다이렉트 뷰가 적혀 있는 실험들이 보이는데 네. 그래프가 다이렉트 뷰도 있고 언다이렉트 뷰도 따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서 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네들이 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현재까지 기억하기로는 다 언다이렉트인데 일부를 뭔가 임의로 다이렉션을 줘가지고 그 방식에 맞게 학습한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따로 언다이렉트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반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컨셉은 기존에 없던 거를 추가해서 좀 뭔가 바꿨다 정도로 네,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이렉션이 주어져 있다면 그거에 대한 커비처를 계산할 방식이 달라지게 사실 논문에서는 못 찾아봤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이렉션이 있으면은 여기서 선을 그을 때 나가게 되는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갔으면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데 다이렉션이 이쪽 다이렉션이 아니어서 안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상